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업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이며,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동영상 교육을 보시고 올해도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앞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율 6%의 과세표준 구간이 당초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15%의 과세표준 구간은 당초 1,200만 원 초과부터 4,600만 원 이하였으나 1,4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4%의 과세표준 구간도 당초 4,6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이하였으나 5,0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종전 공제 한도와 동일하나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으니 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은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 초과자는 12%, 금액 이하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 금액은 연금저축은 600만 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이 한도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추가 납입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국내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가 60세 이상이거나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1억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이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이 종전에는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추가 납입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되오니 각각의 적용 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세 공제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녀세 공제 대상의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회계 공시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에 납부한 2023년 10월부터 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해당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노동조합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사 또는 식사대가 삭제되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조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서민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액 초과자는 10%에서 15%로 금액 이하자는 12%에서 17%로 공제율이 각각 상향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대상주택 기준이 완화됩니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행사 이익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고
누적 한도 5억 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누적 한도는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의 누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대상에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이 포함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과세 이연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배제 사유를 명확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과세 이연 특례 대상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였고, 요건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만 과세 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특례 배제 사유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용 계좌 개설 요건을 미충족하면 미충족한 날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행사 차익을 과세 이연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은 10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100분의 15를 공제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또는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부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의 공제금액을 합하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2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의 사용금액을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항목의 사용금액을 통합하여 총 급여를 기준으로 각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부분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분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나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해서는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분은 공제율 40%를 적용하나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하여 공제율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2년 하반기 공제율과 동일하게 80%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층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때에는 추징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환 가입을 할 때에는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연말정산 시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데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됩니다. 70세 이상의 경우 경로우대로 1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 원,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혼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만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고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제 중 장애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가 가능한 장애인은 첫 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공제 시 제출할 서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의 경우 해당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 연금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2월분이 있는데요. 보험료 공제. 우선 보험료 공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 구성원 중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 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이자율 2.9%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임차 차입금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이자율 2.9%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그 이전의 이자율은 1.2%입니다. 단,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액을 합하여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신청 서류 외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상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2019년부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첫째,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둘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의 경우 공제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검토표를 보시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제 요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히 공제 요건을 보시고 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취득 시점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차입금부터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신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월이 지난 이후에 차입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 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 연도에는 동차입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해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전한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자 상환액 연간 합계액이 900만 원이고 기존 차입금 1억에서 신규로 차입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액은 900만 원의 기존 차입금을 신규 차입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한 값인 750만 원이 됩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이 아니며 동일자의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부금 2월분 특별소득공제 중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해당 과세기간으로 2월된 2월 기부금은 특별세 공제가 아닌 특별소득공제로 적용받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는 연 72만 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2014년 귀속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고 2023년 귀속분부터 600만 원 한도로 퇴직연금 계좌와 합하여는 900만 원을 한도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금액의 40%를 연 96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15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
3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자는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과 대중교통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공제 대상인 형제자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업 관련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 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자산의 구입 비용,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액,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 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는 2015년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2023년까지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여기에 또다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일정 총급여액 기준으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2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부는 55%,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부는 30%가 공제됩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3년도 중에 출생 입양자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 금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공제합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 원을 한도로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연금계좌 납입액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과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좌의 본인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의 본인 납입액을 말합니다. 특별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에는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표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우선 보험료 세액 공제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나이 요건 또는 연간 소득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세액 공제하는데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소득금액, 연령 제한이 없는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한약을 구입하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의사 등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로서 본인이 대학,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연령 제한이 없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및 초, 중, 고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한 명당 300만 원, 대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한 명당 900만 원 한도로 계산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 같은 특수한 경우는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연령 제한이 없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 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 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 한도 내에서 10만 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15%를,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 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분은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고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을 뺀 후 30%를 적용한 금액, 종교단체 외의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뺀 후 30%를 적용한 금액, 종교단체의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뺀 후 10%를 적용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됩니다.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을 합하여 1천만 원까지는 15%를,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2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2월된 기부금을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및 세액 공제액을 계산한 간단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 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타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에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는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취득한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외국납부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 750만 원을 한도로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요건으로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세대원인 근로자가 한 경우에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필요한 제출 서류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신청 서류 외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상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니, 계속 공제만 되고 그럼 최종적인 세액은 언제 나오나요?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요. 결정세액에서 현재 근무지인 주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빼면 차감 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소득 세액공제 시 필요한 첨부 서류. 지금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및 작성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연말정산 업무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의 근무기간,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분납 신청 여부, 원천징수세액 선택 항목을 기재하고 인적공제 및 소득 세액공제 명세, 연금보험료 공제 등 공제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의료기관 사업자 번호, 상호, 의료 증빙 코드, 건수, 금액,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자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사업자 번호나 상호, 건수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참고하여 유형, 코드, 기부 내용, 기부처, 기부자, 기부 명세와 구분 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금 조정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징수 의무자가 확인하여 근로자별로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인데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신고 내용에 실수나 세액 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연말정산 신고 시 과다공제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요 연말정산 오류 유형 안내. 연말정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공제를 받은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 사례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그렇군요. 저도 우리 가족부터 과다공제가 없는지 살펴봐야겠어요. 두 번째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한다든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든지 직전 연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유형도 있고요. 세 번째로 72만 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의 40%가 공제되는 개인 연금 저축을 연금 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 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연도에 연금 저축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보험료 과다공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하거나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국내 또는 국외 대학원의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섯 번째로 형제자매가 같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에도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거나 간병비를 공제하는 경우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유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의료비로 공제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 불이백을 공제하는 유형,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하는 유형,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하는 유형, 보유주택 판정 시 세대원 보유주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자금 공제 등을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한다든지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한다든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는 유형도 있고요. 9제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공제하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공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연말정산 시 잘못된 공제를 적용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잘못된 공제 적용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잘못된 소득 공제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떤 거죠? 잘못된 소득 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다 공제로 인해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과다 공제분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납부지연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궁금한 게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 없나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4.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그럼 자주 묻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에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죠?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전 근무지에서 2023년 중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는 연령 요건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가 뭐죠?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추가 공제.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 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 공제와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 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 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공제, 경로 우대자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 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나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령수 중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22년에 공제받는 건지 아니면 2023년에 공제받는 건지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3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5. 의료비 세액 공제.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 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교육비 세액 공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올해 8월 중 대학의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수시 모집으로 합격하였다 하여도 입학 시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세액 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2011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떤 건가요? 2023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8.
자녀 세액공제.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3년 귀속분부터 손자, 손녀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5세에 1명, 9세에 1명, 2023년 출생 자녀 1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인 경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2인 이하는 1명당 15만 원이고 3인 이상인 경우 30만 원에 2인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출생, 입양자가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 세액공제액은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15만 원이 되고 2023년에 셋째 자녀를 출생하였기에 70만 원을 공제하여 총 85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9.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0. 기타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이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이백은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속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덕택의 이번 연말정산은 실속 있고 편리하게 신고를 잘 해낼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오류 없는 연말정산, 성실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